로마 상공에서 천둥이 신의 분노한 목소리처럼 울려 퍼졌지만 황제의 개인 집무실 뒤에서 들려오는 비명은 그 천둥 소리마저 묻어버릴 정도였다. 대리석 복도는 전투나 정치적 논쟁이 아닌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의 소리로 떨렸다. 루키우스 마르쿠스 원로원 의원은 손에 든 횃불이 흔들리며 빛을 발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횃불의 빛은 반짝이는 대리석 벽을 비추었고 그의 숨소리는 얕고 떨렸다. 눈을 감고 싶었지만 양옆의 경비병들은 잔인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횃불을 똑바로 들어라, 의원. 황제께서 적절한 조명을 원하신다고 했다. 그 무거운 문 뒤에서는 의식도 연회도 국가회의도 아닌 황제의 특권으로 위장된 순결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14살도 안 된 어린 소녀는 더 이상 딸도 아이도 심지어 사람도 아닌 장부 속의 한 줄, 숫자, 제국의 쾌락, 기계 속 통계로 전락했다. 한때 군대를 지휘하고 법을 제정하며 포럼에서 명예를 지켰던 로마의 아버지들은 이제 그들의 딸을 파괴하는 횃불 든 자로 전락했다. 세계를 정복한 제국은 이제 내부로 눈을 돌려 자신의 가정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다. 소문도 아니다. 이것은 역사다. 칼리굴라, 그 광기의 황제의 가장 끔찍한 성적 타락의 역사다. 기원 후 37년 3월 티베리우스 황제의 죽음 소식이 로마의 대리석 홀을 통해 퍼져나갔다. 로마는 마치 숨이 막혔던 수십 년을 지나 새로 태어난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23년 동안 제국은 티베리우스의 편집증, 의심 가득한 눈초리, 끝없는 반역 재판, 그리고 속삭임조차 처형을 의미할 수 있었던 고요한 복도 아래에서 고통받았다. 원로원은 칼날 위를 걷는데 지쳤다. 시민들은 기쁨과 리더십이 무엇인지 잊었고 근위대는 딸을 새로운 별을 찾았다. 그 별은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 군인들과 평민들에게는 칼리굴라, 또는 작은 장화로 더 잘 알려진 이름이었다. 이는 그가 어린 시절 사랑받던 장군 게르마니쿠스의 아들로 진흙투성이 전쟁터를 따라다니며 얻은 별명이었다. 로마인들에게 그는 단순히 혈통으로 이어진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아우구스투스의 후계자, 희망의 손자, 궁전이 아닌 가죽 천막과 철검의 냄새 속에서 자란 소년이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걸었던 군인의 왕자였다. 그의 즉위는 안도의 불꽃놀이로 축하받았고 포럼은 마침내 로마에 존엄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시민들의 환호로 가득 찼다. 칼리굴라는 처음 몇 달 동안 모든 기대를 충족시키는 듯 보였다. 그는 편집증적인 통치자의 쓴맛이 아니라 젊음의 매력과 사랑받고자 하는 열망으로 수도에 입성했다. 그는 군대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가난한 자들을 짓누르던 세금을 줄였으며 콜로세움을 피로 물들이는 대규모 검투사 경기를 열어 며칠 동안이나 화려한 구경거리를 제공했다. 원로원은 그의 연설에 박수를 보냈고 티베리우스의 잔혹함에서 벗어나 마침내 율리우스의 카리스마와 아우구스투스의 자비를 겸비한 통치자를 얻었다고 속삭였다. 심지어 냉철한 원로원 의원들조차 그가 쿠리아에 들어설 때 눈물을 흘리며 티베리우스의 잔혹함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고 믿었다. 그들은 감사의 기도를 썼고 제단은 제물로 가득 찼다.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그를 긴 겨울 끝의 새벽처럼 이야기했다. 제국은 너무 오랫동안 미소 짓고 웃으며 인간적인 황제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젊음의 약속이라는 대리석 마스크 뒤에서는 이미 어두운 계획의 실타래가 그의 통치 속으로 짜여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완벽한 조각상에 생긴 작은 균열처럼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균열은 점점 깊어졌다.
궁전 주방에서 일하던 하녀가 사라졌다. 집사는 그녀가 처벌을 두려워해 도망쳤다고 설명했지만 그녀의 시체가 티베르강 하류에서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 시체에는 노련한 경비병조차 묘사하기를 거부할 정도로 끔찍한 상처가 있었다. 이어 2명의 노예가 더 사라졌다. 15살 소년과 17살 소녀였다. 그들의 시체가 강에 떠올랐을 때 영구적인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본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궁전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황제는 공개석상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를 지었고 안도감에 취한 로마는 소문을 무시하기로 했다. 어쨌든 그는 아직 젊지 않은가. 권력을 가진 남자가 쾌락의 경계를 시험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시간이 그의 욕망을 다듬어 줄 것이다. 책임감이 생길 것이다. 원로원은 이렇게 속삭이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이미 그들의 피부 아래 맥동하는 두려움을 감추려는 시도일 뿐이었다. 그의 변화는 기원 후 37년 10월, 즉위 6개월 만에 완전히 드러났다. 칼리굴라가 갑작스럽고 미스터리한 병에 걸렸을 때였다. 제국 전체가 그의 열병, 선망, 생과 사 사이를 오가는 그의 몸부림 소식에 숨을 죽였다. 모든 신전에서 사제들은 소를 제물로 바치고 포도주를 제단에 부었으며 평민들은 떨리는 입술로 젊은 황제를 살려달라고 신들에게 빌었다. 전조를 비웃고 점쟁이를 조롱하던 노련한 군인들조차 마르스와 유피테르에게 속삭이며 그의 생존을 간구했다. 몇 주 뒤 칼리굴라가 창백하지만 살아난 채 병상에서 일어났을 때 로마는 축제로 들썩였다. 감사의 제물로 동물이 도살되었고 가족마다 그의 명예를 위한 연회가 열렸다. 원로원은 그의 회복을 신의 기적이라 선포했다. 그러나 그와 가장 가까운 이들은 맹세코 말했다. 병상에서 일어난 그는 처음 황제의 자줏빛 옷을 입었던 그와 같지 않다고. 열병은 그의 내면에 무언가를 태워버렸고 감사 대신 자신이 죽음을 만지고도 불멸로 돌아왔다는 냉혹한 확신을 남겼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법과 도덕에 얽매인 필멸의 존재가 아닌 인간의 품위의 경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살아있는 신으로 보았다. 처음 그의 새로운 욕망은 궁전 연회의 화려함 뒤에 숨겨졌다. 원로원 의원들의 아내들은 황제와의 사적인 만찬 초대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 초대는 거절할 수 없었다. 남편들은 감히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다. 귀족 가문의 어린 소년들은 궁전에서 섬기는 연계를 부여받았지만 그 연계란 그들의 뺨에 루즈를 바르고 몸에 비단을 두르며 그들을 굴욕의 장식품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했다. 여전히 로마는 외면하며 그가 젊기 때문이고 성숙함이 그의 방종을 누그러뜨릴 것이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방종은 사라지지 않고 의식으로 굳어졌다. 그는 궁전 경비병을 명예로운 자들이 아닌 잔혹함으로 선택된 자들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군사적 맹세가 아닌 타락의 동참으로 충성심을 확보한 병사들로 말이다. 그는 해방노예 헬론을 쾌락의 주인으로 임명했다. 이 남자는 황제가 요구하는 어떤 것이라도 아무리 추악하더라도 조달해야 생존할 수 있음을 빠르게 깨달았다. 기원 후 38년 여름 칼리굴라의 마스크에 생긴 미세한 균열은 완전히 갈라졌다. 제국 기록보관소에 새로운 종류의 장부가 등장했다. 곡물 운송이나 세금 수입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획득한 기록이었다. 각 항목은 제국의 자원을 분류하던 것과 같은 임상적 정확성으로 작성되었다. 다만 이제 그 자원은 원로원의 딸, 기사 계급의 아내, 상인의 아들이었다. 모두가 정체성을 박탈당하고 단지 재고로 축소되었다. 문명을 자랑하던 로마는 이제 한 남자의 변덕에 따라 인간의 존엄이 경매에 붙여지는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사적인 잔혹함은 공공정책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밤의 궁전을 비추던 횃불은 이제 로마의 긴 과잉의 역사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공포를 조명하게 될 것이었다. 칼리굴라의 과잉은 결코 궁전 문이나 커튼 뒤에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그림자에서 로마의 혈관 속으로 퍼져나가는 질병처럼 자라났고, 사적인 방종은 공식적 절차로 변모했다. 한때 즉흥적이었던 잔혹함은 공식 교리로 바뀌었고, 소문으로 속삭이던 것은 이제 곡물 운송이나 세금을 세는 것과 같은 무심함으로 인간의 고통을 기록하는 서기들의 펜과 잉크로 굳어졌다. 제국 기록보관소는 상업이나 정복이 아닌 이름이 숫자로 바뀐 새로운 문서로 가득 찼다. 가죽으로 묶인 두루마리는 고통 속에서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단순한 재고로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제국의 영혼은 내부에서 썩기 시작했다. 한때 포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걸었던 원로원 의원들은 이제 유령 같은 눈으로 궁전 복도를 걸었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이 황제의 권력 극장에서 협상 카드이자 무기가 되었음을 알았다. 토론에서 그를 반대하면 며칠 내로 딸의 이름이 장부에 기록되었다. 세금 법령에 의문을 제기하면 아내가 황제의 봉사로 소환되었고, 침묵은 단지 필연적인 것을 늦출 뿐이었다. 칼리굴라의 굶주림은 낯선 이들로 채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로마 사회를 수세기 동안 지탱했던 바로 그 유대를 파괴하며 손댈 수 없는 자들을 깨뜨리는 데 있었다. 원로원 의원들이 떨리는 손으로 횃불을 들고 그들의 자녀의 파괴 장면을 비추도록 명령받았을 때, 잔혹함은 더 이상 신체적 고통에 그치지 않고 로마의 심리적 기반까지 침투했다. 아버지들을 공범자로 만들고 어머니들을 침묵하는 증인으로 바꾸며 제국 자체가 가장 내밀한 차원에서 타락했다. 궁전 건축가들은 아름다움이 아닌 음향을 고려해 방을 설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비명소리가 옆방까지 선명히 들리도록,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이들이 앞서 일어날 일을 피해갈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횃불 홀더는 정확한 높이에 설치되어 횃불을 든 자들이 방해받지 않고 볼 수 있도록 계산되었다. 황제는 증인이 피해자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굴욕이 관찰되고 기록되고 공유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했다. 경비병들은 원로원 의원들에게 어디에 서야 하고 횃불을 얼마나 높이 들고 얼마나 오래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지 군사적 정확성으로 훈련시켰다. 팔이 흔들리거나 속삭이는 항의는 또 다른 딸의 이름이 장부에 추가되는 처벌로 이어졌다. 그래서 로마의 가장 강력한 사람들은 한때 승리의 행진을 이끌고 국가의 법을 제정했던 조상들을 둔 이들이 이제 떨리는 횃불 든 자로 전락했다. 그들의 명령적인 목소리는 얕은 숨소리로 바뀌었고, 그들의 명예는 생존을 위해 거래되었다. 로마 제국은 더 이상 정복의 제국이 아니라 내부화된 공포의 제국이 되었다. 가장 높은 가문이 침묵과 수능으로 전락했을 때 상인이나 농민 노예에게 무슨 희망이 남았겠는가. 도시는 사라진 사람들, 궁전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지 않은 귀족 여성들, 화장하고 향수를 뿌린 채 정체성을 잃고 어린 시절을 황제의 욕망의 재단에 바쳐진 자랑스러운 가문의 아들들에 대한 소문으로 속삭였다. 각 이야기는 선술집과 시장에서 들불처럼 퍼졌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에 맞서지 못했다. 진실을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 주목을 끌었고, 주목은 장부에 포함되는 것을, 그리고 포함은 존엄의 소멸을 의미했다. 칼리굴라의 정책의 천재성은 신체적 파괴뿐 아니라 전체 사회의 저항 의지를 심리적으로 파괴한 데 있었다. 가장 강력한 사람들을 그들의 가족 고통의 공범자로 만들어 그들을 경쟁자에서 포로로 바꾸었다. 그들의 수치와 침묵의 사슬에 묶였다. 고고학적 발견으로 남은 장부의 조각들은 이 공포의 임상적 성격을 드러낸다. 그것은 획득 날짜, 수능도 평가,
무역 용어처럼 들리는 분류를 담고 있다. 피해자는 아름다움, 나이, 정치적 중요도에 따라 가치가 매겨졌다. 그 언어는 그들을 인간성에서 벗겨내 열과 항목으로 축소했다. 항목 247, 원로원 계급 여성, 제한된 배정이라는 한 줄 뒤에는 부서진 삶, 깨진 가정, 말할 수 없는 것을 비추도록 강요받은 아버지가 있었다. 그러나 그 냉정한 정확성 속에 칼리굴라의 혁신의 본질이 있다. 그는 잔악을 행정으로, 악을 효율로, 잔혹함을 관리하고 확장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었다. 기원 후 39년 초 변화는 부인할 수 없었다. 밤의 속삭임이었던 것이 완전한 공포의 기관으로 진화했다. 경비병들은 훈련받았고 건축가들은 건설했으며 서기들은 지치지 않고 기록했고 로마의 존엄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원로원 의원들은 이제 딸들의 고통과 문명의 영혼의 붕괴를 비추는 횃불을 들고 복도를 터벅터벅 걸었다. 사적인 타락은 공공기관으로 진화했고 제국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문턱을 넘었다. 칼리굴라가 로마에 가한 모든 타락 중에서도 가족의 신성한 유대를 고의적으로 침범한 것이 사회의 골수를 가장 깊이 찔렀다. 그의 초기 욕망은 원로원 의원의 아내와 상인의 딸을 집어삼켰지만 그의 진정한 집착은 자신의 혈육, 어린 시절 동반자였던 드루실라, 율리아 리빌라, 아그리피나 여동생들에게로 향했다. 아우구스투스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 여성들은 로마의 존엄에 손댈 수 없는 심장을 대표해야 했다. 낯선 이를 더럽히는 것은 폭군의 행위였지만 원로원의 시선 아래 자신의 여동생을 더럽히는 것은 더 어두운 행위였다. 이는 단순히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황제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제국 전체에 선언하는 공연이었다. 심지어 로마 가정의 신성한 유대조차도. 이것은 칼리굴라가 그의 광기를 완전히 드러낸 무대였고 근친상간을 정치적 무기로, 모독을 연극으로, 굴욕을 권력의 예배로 바꾸었다. 그 계시는 잠긴 문 뒤의 속삭임이 아니라 300명의 원로원 의원, 사제, 외국 대사들이 참석한 공개 연회에서 불타는 빛 아래 드러났다. 식당은 황금 램프들로 반짝였고 음악가들은 손님들의 불안을 덮으려 현을 튕겼으며 원로원 의원들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진미가 담긴 접시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칼리굴라가 식탁의 상석에 기대어 그의 여동생 드루실라의 손을 잡아 끌어당겼을 때 분위기는 숨막히는 침묵으로 무너졌다. 그 제스처는 로마의 모든 법, 문명의 금기, 수세기 동안 돌에 새겨진 경계를 깨뜨렸다. 방 안은 얼어붙었다. 남자들은 잔을 내려다보았고 여자들은 손톱이 하얗게 될 때까지 잔을 쥐었다. 공기는 그들 앞에서 펼쳐지는 것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신성모독임을 아는 지식으로 진동했다. 그때 칼리굴라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차분하고 고의적으로 그는 선언했다. 나의 신성한 여동생들, 유피테르가 주노와 애정을 나누듯 나와 애정을 나누도록 축복받았다. 유피테르와 주노의 근친혼을 언급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로마의 신들의 왕의 신화를 끌어들임으로써 그는 자신의 위반을 종교적 선례로 바꾸었고 원로원 의원들은 신성모독을 박수로 환영하거나 반역죄를 저지르는 두 가지 불가능한 선택 사이에 갇혔다. 그래서 그들은 박수를 쳤다. 그들의 텅 빈 박수 소리는 대리석 홀에 메아리쳤고 그들의 딸의 운명은 그들의 침묵으로 봉인되었다. 칼리굴라와 드루실라의 유대는 이 밤 이전에도 소문으로 떠돌았다. 37년 그의 열병 동안 그녀만이 그의 방에 남아 의사와 사제를 물리치고 그를 돌보았다. 그가 회복했을 때 그는 그녀를 단순한 여동생이 아닌 신성한 동반자로 선포하며 아내에게 예약된 숙소로 그녀를 올렸다. 그녀의 남편은 정치적 망명에 가까운 먼 지방 총독직으로 쫓겨났다.
그들의 친밀함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드루실라는 그의 의식의 중심이 되었다. 아침 청원 시간에 그의 옆에 앉아 원로원의 청원을 함께 들었고 종교의식에서 사제이자 배우자로 대우받았다. 그녀는 로마의 모든 가치를 조롱하는 밤의 굴욕에 강제로 참여했다. 율리아 리빌라는 불같은 성격으로 저항을 시도했지만 처벌로 침묵당했다. 아그리피나는 더 영리하고 냉정하게 분노를 묻고 복수를 위한 기억을 쌓았다. 하지만 당시에는 저항이 소용없었다. 로마 자체가 칼리굴라의 무대가 되었고 그의 여동생들은 그의 모독극에서 원치 않는 배우로 갇혔다. 드루실라가 임신했을 때 칼리굴라의 광기는 절정에 달했다. 원로원에서 자줏빛과 금색 옷을 입고 그는 선언했다. 그녀의 자궁에 있는 아이는 평범한 생명이 아니라 신의 아들, 하늘과 땅을 다스릴 운명의 후계자라고. 한때 제국을 형성했던 목소리를 가진 원로원 의원들은 이제 의례적인 순종으로 고개를 숙이고 근친으로 잉태된 태아를 기르기 위한 법령에 찬성표를 던졌다. 사제들은 신전에서 제물을 바쳤고 시민들은 그 아이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법과 존엄을 자랑하던 도시는 이제 자신의 도덕적 기반의 위반을 신성한 공연으로 축하했다. 그러나 운명이 개입했다. 기원 후 38년 6월, 드루실라는 갑작스럽게 죽었다. 일부는 출산 합병증 때문이라고, 다른 이들은 더 이상의 굴욕을 견디지 못한 손에 의한 독살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진실은 칼리굴라의 로마처럼 그녀와 함께 묻혔다. 그의 슬픔은 그를 부드럽게 만들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인간성의 마지막 연약한 경계를 깨뜨렸다. 그는 드루실라를 여신으로 선포하고 그녀를 기리기 위한 신전을 세우라고 명령했으며 그녀의 신성에 맹세하도록 요구하고 로마 시민들에게 그가 파괴한 여성을 숭배하라고 명령했다. 피해자 자체를 국교로 삼았다. 율리아 리빌라와 아그리핀에게 드루실라의 죽음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확대였다. 이제 그들은 그녀를 흉내내도록 강요받았다. 그녀의 옷을 입고 그녀의 말을 하고 그녀의 영혼을 의식에서 구현해야 했다. 저항은 죽음을 의미했고 순응은 영혼을 비우는 깊은 굴욕을 의미했다. 나중에 증인들은 황제가 자신의 혈통 소유를 과시하며 내 여동생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너희 딸들에게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해보라고 선언한 의식을 원로원 의원들이 지켜봐야 했다고 증언했다. 그 메시지는 명백했다. 어떤 법, 전통, 관계도 그의 의지를 막을 수 없었다. 장부는 이 의식을 곡물 배달처럼 같은 관료적 정확성으로 기록했다. 날짜, 시간, 증인 이름, 결과를 간결한 약어로 기록하며 신성한 유대를 인간성에서 벗겨냈다. 그 기록에서 여동생은 재산이 되었고 아내는 화폐가 되었으며 아이들은 항목이 되었고 로마 자체는 공모자가 되었다. 결국 칼리굴라의 근친상간 모독이 그토록 파괴적이었던 것은 그의 여동생에 대한 신체적 위반뿐 아니라 로마의 가정이라는 개념을 독살한 방식이었다. 가정은 항상 로마 사회의 초석이었고 아버지와 가족의 유대는 법과 질서의 기초였다. 그러나 여동생을 배우자로 딸을 여신으로 바꿈으로써 칼리굴라는 그 초석을 깨뜨렸다. 광기의 제국에서는 가장 신성한 유대조차 찢겨져 권력의 도구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음을 증명했다. 로마는 침묵하며 명령받은 대로 박수를 쳤고 명령받은 대로 고개를 숙였으며 각 공포를 단순한 절차로 기록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제국은 외적의 패배보다 더 깊이 자신을 배신했다. 칼리굴라의 로마에서 근친상간은 사적인 타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공정책이었다. 의례화된 굴욕이었다. 가족의 신성한 혈통조차도
스스로 신이라 믿는 한 남자의 굶주림에 맞설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었다. 칼리굴라의 타락에 가장 위대한 혁신은 그가 다른 이들에게 금지된 욕망에 탐닉한 것뿐 아니라 개인적 악덕을 제도적 기계로 바꾸어 로마의 궁전을 악의 관료체계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서기, 의사, 사제, 원로원 의원 모두가 단순히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 굴욕을 영속시키는 시스템의 기능자가 되었다. 궁전 동쪽 날개, 여신과 님프가 그려진 천장 아래 그는 신성한 봉사의 신전이라 불리는 곳을 세웠다. 이는 종교라는 개념을 조롱하는 이름이었다. 그 향기로운 방 안에서 원로원 의원의 아내와 딸들은 숭배자가 아닌 제물로 처리되었고 그들의 굴욕은 의식으로 위장되었으며 그들의 착취는 향과 대리석 조각상 뒤에 숨겨졌다. 그 조각상들은 그곳에 노예로 잡힌 여성들을 담도록 얼굴이 다시 조각되었다. 평범한 방문객에게는 경건의 성소로 보였다. 제단에는 향이 피어오르고 복되는 성스러운 창화가 메아리쳤다. 그러나 성스러움의 커튼 뒤에서 조직된 학대의 기계는 재무부처럼 효율적으로 작동했다. 모든 행위는 기록되고 모든 신체는 계산되었으며 모든 굴욕은 기록보관소에 이중으로 보존되었다. 이 시스템의 천재성, 만약 그런 단어를 이런 괴악함에 적용할 수 있다면 로마의 엘리트를 모두 연루시킨 데 있었다. 황제의 호의를 구하려는 자들은 상하 토큰을 받았다. 그 토큰에는 시간과 방번호가 새겨져 있었고 그들의 아내의 존엄이 정치적 보호로 딸의 순결이 계약과 위임으로 거래되는 의식에 참석해야 했다. 침묵은 생존의 대가였다. 각 약속은 원로원 출석 명부처럼 장부에 기록되었고 수행, 열정, 발생한 수익에 대한 메모가 포함되었다. 이 문서들은 원로원 의원이 나중에 도덕적 항의로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했다. 기록 보관소에는 그들의 공모의 증거가 잉크와 밀랍으로 봉인되어 있었다. 황제의 궁극적인 보험이었다. 그가 소비한 것은 신체뿐 아니라 명성이었다. 아내와 자녀가 신전에서 처리되는 동안 곁에 섰던 사람은 더 이상 도덕적 항의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로마법의 수호자들은 자신의 수치의 증거로 포로가 되었고 침묵으로 묶였다. 이 제도화된 착취조차 칼리굴라의 굶주림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의 상상력은 현재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피해자 공급을 보장하려 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번식 프로그램이었다. 인간의 재생산을 산업적 과정으로 축소한 공포였다. 알렉산드리아의 학교에서 훈련받은 의사들, 한때 치유를 맹세했던 이들은 이제 여성을 가축처럼 검사하도록 명령받았다. 엉덩이를 측정하고 출산 이력을 기록하며 생산 가능성을 계산하고 마치 소를 짝짓기 하듯 배정을 지시했다. 원로원 계급의 젊은 여성들은 군인, 검투사, 심지어 외국인과 짝지어졌다. 강도, 아름다움, 이국적 특징을 약속하는 조합에 따라 배정되었다. 이 강제적 결합은 경비병과 서기의 시선 아래 기록되었고 잉태 가능성과 아기 결과는 임상적 무심함으로 기록되었다. 임신은 강박적으로 관리되었고 식단이 처방되고 움직임이 제한되었으며 유산은 처벌되었다. 출생은 기적이 아닌 재고로 기록되었다. 이 악몽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머니에게서 빼앗겨 황제의 분류에 따라 양육되었다. 튼튼한 체격의 소녀는 군사훈련으로, 섬세한 특징의 소녀는 궁전 봉사로, 매력적인 소녀는 미래의 신전 작업으로, 덜 선호된 아이들은 육체 노동으로 배정되었다. 가족은 지워졌고 혈통은 기능으로 해부되었으며 출산의 자연적 행위는 체계적 노예의 메커니즘으로 변했다. 이 관료적 타락 중 가장 기괴한 것은 로마의 자랑스러운 가문의 후계자인 귀족 소년들에게 가해진 변형이었다. 그들은 전장이 아니라 여성화로 끌려갔다.
북쪽 날개, 거울로 둘러싸인 방에서 이 아이들은 자신의 변형을 목격해야 했다. 시종들은 그들을 향유로 목욕시키고 소년다움을 뽑아내며 그들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조롱하는 비단을 입혔다. 머리는 꽃으로 따이고 얼굴은 순종의 마스크로 분칠되었으며 목소리는 갈라질 때까지 높은 음역으로 훈련되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병사처럼 걷는 것이 아니라 창녀처럼 미끄러지도록 연습되었다. 그들의 이름 마르쿠스, 루키우스, 가이우스는 명부에서 지워지고 플로라, 릴리, 로즈 같은 꽃 이름으로 대체되었다. 그들의 혈통을 단절시키기 위한 조롱이었다. 기록보관소에서 그들은 로마의 아들로 묘사되지 않고 아름다움, 우아함, 순종의 평가를 받은 남성 시종으로 기록되었다. 그들은 동료의 자녀를 선택하고 순위를 매기도록 강요받은 원로원 의원들 앞에서 상품으로 전시되었다. 저항은 공개 처벌을 의미했고 순응은 굴욕을 견디는 것이었다. 어느 쪽이든 로마의 미래 아버지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깨졌고 그들의 존엄은 거울벽에 반사된 횃불빛 속에서 소멸되었다. 이 시대의 장부 조각들은 사회가 양심을 절체내준 냉혹한 정확성을 드러낸다. 그들은 노예가 된 이들의 이름과 나이뿐 아니라 분류, 배정, 발생한 수익, 심지어 최적화 전략을 제안하는 메모까지 기록했다. 한 주석은 축제 시즌 전에 재고를 늘리라고 권고했고 다른 하나는 젊은 범주의 높은 수익을 칭찬했다. 또 다른 하나는 저항하는 대상에게 마약을 투여해 수능도를 높인다고 적었다. 이런 언어는 칼리굴라 시스템의 진정한 공포를 드러낸다. 악이 저질러진 것뿐 아니라 그것이 회계사의 냉정한 이성으로 저질러졌다는 점이다. 고통 자체가 경제적 자원처럼 극대화되었다. 기원 후 39년 말, 궁전은 더 이상 제국의 중심이 아니라 착취의 거대한 공장이었다. 조달, 처리, 분류, 번식, 훈련 부서가 군사적 물류의 정확성으로 운영되었다. 경비병은 획득을, 의사는 기능을, 서기는 기록을, 원로원 의원은 침묵을 보장했다. 사적인 타락은 공공기관으로 진화했다. 로마 삶의 신성한 초석인 가정은 유용성, 수익, 수능의 범주로 해체되었다. 칼리굴라의 로마에서는 출생, 혈통, 어린 시절, 심지어 성별의 신성함조차 아무것도 신성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다시 쓰여지고 재배정되고 양피지에 잉크로 축소될 수 있었다. 로마 시민들이 여전히 밥을 먹고 거래하고 신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진정한 제국은 인간의 고통을 숫자로 바꾸는 장부 속에 기록되고 있었다. 악이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도록 보장하는 냉혹한 관료체계였다. 칼리굴라 치세에서 로마의 존엄의 붕괴를 상징하는 단일 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횃불 든 자의 의무였다. 이 의식은 그 개념의 잔혹함과 실행의 파괴성으로 보호자를 공범자로, 아버지를 딸의 소멸에 참여하는 원치 않는 참가자로 바꾸었다. 황제의 방 밖에서 횃불을 드는 것은 단순히 빛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내밀한 공포를 비추며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것이었다. 개입은 금지되었고 심지어 눈을 돌리는 것도 금지되었다. 보호자와 보호받는 자를 동시에 깨뜨리는 범죄에 침묵하는 증인으로 강요되었다. 소환장은 새벽에 도착했다. 황실 사무실에 인장이 찍힌 원로원 의원이나 행정관에게 그의 장녀와 함께 궁전에 나타나 조명 의무를 준비하라는 명령이었다. 언어는 관료적이었고 스타일은 무심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파멸의 확실성이 있었다. 거절은 아버지의 죽음뿐 아니라 형제의 처형, 아내의 노예와 아이들의 병사들 사이로 흩어짐을 의미했다. 그래서 수능은 선택이 아니라 선고였다. 모든 권력자에게 생존이 공모를 의미함을 상기시키는 의식이었다. 이 아버지들이 기다리는 복도는 무덤처럼 뻗어 있었다.
50피트 길이의 대리석 복대는 철제 횃불 홀더가 정확한 강역으로 배치되어 방문이 열리면 횃불의 불빛이 안의 피해자들의 몸에 정확히 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건축 자체가 무기였다. 건축가들은 아버지가 자녀의 파괴를 피할 수 없도록 시야가 선명하게 설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경비병들은 복도를 순찰하며 팔을 똑바로 유지하라고 상기시켰고, 흔들리면 더 가혹한 처벌이 따른다고 경고했다. 어떤 아버지들은 마음을 멀리 두기 위해 비르길의 시를 속으로 읊었고, 다른 이들은 추상 속으로 도피하기 위해 수학 문제를 계산했다. 그러나 오크문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 억눌린 울음, 깨지는 목소리, 황제의 속삭이는 조롱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한때 군대를 지휘했던 이들은 이제 그들의 명예보다 더 밝게 타는 횃불을 들고 동상처럼 서 있었다. 그들의 딸은 깨진 채 영원히 변해버린 모습으로 방에서 나왔다. 대기벽에 떨리는 손으로 새겨진 낙서는 그 복도의 고통을 증언한다. 한 원로원 의원은 우리는 숨쉬는 저주받은 자, 걷는 죽은 자라고 썼다. 그의 메시지는 수세기 동안 돌에 남았다. 또 다른 이는 황제가 강요한 것을 신들이 용서하길이라고 새겼다. 후대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이 조각들은 저항이 아닌 절망을 드러낸다. 그들의 침묵이 자발적이지 않았음을, 그들의 횃불이 그들이 막을 수 없는 악몽을 비추었음을 증명하려는 절박한 욕구였다. 포럼에서 한때 경쟁자였던 아버지들은 텅 빈 눈으로 서로를 지나쳤다. 그들의 시선은 공유된 굴욕에 암묵적 지식을 담고 있었다. 목소리는 낮아졌고 영혼은 깨졌다. 일부는 술로 자신을 죽였고, 다른 이들은 한때 승리로 들었던 검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살아남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대리석 홀을 걸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영혼은 횃불의 복도에서 이미 소멸되었다. 이 시스템의 잔혹함은 방문이 닫히면서 끝나지 않았다. 몇 시간의 고통을 겪고 나온 딸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시선을 마주할 수 없었다. 비난 때문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기억 때문이었다. 가족은 깨졌고 유대는 해체되었으며 침묵은 그들이 공유하는 유일한 언어가 되었다. 한때 가정을 지켰던 아버지는 그 파괴의 상징이 되었다. 배신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생존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의 모든 가정에 보이지 않는 부패를 퍼뜨렸다. 어머니들은 다음이 될까 두려워 어린 자녀를 끌어안았고, 아들들은 횃불을 든 아버지를 의심하며 보았다. 언젠가 다시 횃불을 들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칼리굴라의 정책은 궁전을 넘어 모든 로마 가정으로 뻗어나갔다. 횃불 시스템의 존재 자체가 사랑을 무기로 바꾸었고, 가장 신성한 유대를 가장 부식적인 통제의 형태로 비틀었다. 기원 후 41년 1월 24일, 근위대의 칼날이 극장 커튼 뒤에서 그를 쓰러뜨렸을 때도 그가 남긴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그를 죽인다고 그가 만든 시스템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항목을 보존한 장부, 궁전 벽에 고정된 횃불 홀더, 가족이 파괴되고 딸이 숫자로 축소된 것을 증언하는 침묵의 청동 기념물이었다. 후대 고고학자들은 이 횃불 홀더를 수학적 정확성으로 배치된 채 발견했고, 이는 고대 작가들의 증언을 확인하며 공포의 관료적 얼굴을 드러냈다. 그들은 원로원의 딸이 항목 287로 변한 장부의 조각, 아이의 삶이 황제의 욕망의 통계로 된 조각을 발견했다. 그들은 소년들이 여성화된 시종으로 훈련받던 돌방에 새겨진 절망의 메모를 발견했다. 불로도 지울 수 없는 증언이었다. 유적은 영광이 아닌 수치, 승리가 아닌 횃불이 로마의 도덕적 붕괴의 복도를 비추던 이야기를 전했다. 칼리굴라의 진정한 유산은 그의 광기나 죽음이 아니라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행정적 정확성과 융합될 때 인간을 도구로, 숫자로, 책 속의 항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이었다. 로마는 그 오점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 트라우마는 세대를 이어 전해졌다. 천둥 소리를 들으면 비명과 번개가 섞였던 폭풍의 밤을 떠올리며 몸을 떤 딸들, 횃불 든 자로 깨진 아버지 때문에 리더가 되지 못한 아들들, 과거의 불명예를 속삭이지만 결코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가족들, 그 기억 자체가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었다. 이것이 제국의 진정한 상처였다. 단순히 정치적 불안정이나 암살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에 새겨진 보이지 않는 흉터였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칼리굴라의 가장 끔찍한 성적 타락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순히 방탕의 소문이나 과잉의 흥미로운 일화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가족을 연극으로, 존엄을 구경거리로, 생존을 공모로 바꾼 시스템의 심연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의 궁전의 유적은 여전히 서 있고 횃불 홀더는 대리석에 고정되어 있으며 폭풍 가득한 밤에 상상 속에서 비명의 메아리가 여전히 들린다. 그리고 그 텅 빈 복도에서 교훈이 여전히 남아있다. 악의 절차에 마스크를 쓰고 권력이 체계적 파괴에서 만족을 찾을 때 그 결과는 황제의 붕괴뿐 아니라 인간성 자체의 붕괴라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을 불안하게 했다면 도덕이 광기에 굴복할 때 문명이 얼마나 연약해지는지를 드러냈다면 역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경고한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역사의 가장 어두운 진실을 더 탐구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좋아하고 과거를 직면할 용기가 있는 이들과 공유하며 권력과 공포가 얽히는 더 많은 그림자 속 여정을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하라.